경철아,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의 공병 장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건 복종과 침묵 단 두 가지뿐이었고,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며 똑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폭발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고 함께 복무하던 후배 김성훈이 장비 점검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영영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임, 이 퓨즈, 뭔가 이상한데요. 성훈이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령대로 하면 돼.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굉음과 함께 붉은 연기가 훈련장을 뒤덮었고 제 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그리고 봤습니다. 성훈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경철아,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성훈이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이놈 봐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우리가 지키는 조국이 정말 인간을 위한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인가? 그 밤 이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깊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복종과 침묵으로 쌓아올린 제 삶의 성벽에 처음으로 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 번도 허락받지 못한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인간인가? 류경철,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 말이 제 마지막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성훈이가 죽은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부에선 사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미숙으로 인한 훈련병 과실. 성훈이는 그렇게 자기 책임으로 죽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목숨은 한 줄의 보고서보다 가볍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은 잔인했고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막사 밖을 나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강가에 섰을 때 저 멀리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해 보이는 살아있는 세계의 빛이었습니다. 이놈 봐라.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경철, 한 발짝만 더 가면 쏜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소대원 박철수였습니다. 철수야, 쏘지 마.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돌아와. 타닥.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보다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발밑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펑.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탄환이 제 옆을 지나갔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성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철아,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아니야,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얼음을 박차고 물을 헤치고 그렇게 강 건너편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이미 저는 경계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 살아남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 철수가 총을 내린 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제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여긴 자유의 나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조차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엔 공장 구석에 숨어 지내고 밤엔 브로커를 만나 한국행을 논의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일단 살아야지.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눈부신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그러나 그 자유는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나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마음의 문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취업 면접장에 서였습니다. 탈북자시군요. 우리 회사는 좀... 면접관은 말끝을 흐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력서에 공병 경력이 있는데 여기선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놈 봐라. 북에선 충성이라 불렀던 게 여기선 세뇌가 되고 질서라 배웠던 게 여기선 통제로 바뀌었군. 그럼 나는 대체 뭐지? 어느 날 저녁 고시원 복도에서 이웃 청년을 만났습니다. 형,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어. 와, 진짜요? 거기 진짜 핵 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워. 아, 그렇구나. 근데 형, 여긴 자유의 나라잖아요. 좋지 않아요? 자유의 나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돈 없으면 자유도 없어.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고시원 방 한켠에 앉아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폭탄을 만지던 손, 총을 잡던 손, 얼음을 박차던 손. 이 손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그 자책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전단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탈북민 무료 영상 제작 교육.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영상 제작? 저는 카메라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구겨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씨가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유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임을.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임을. 형, 왜 카메라를 잡으면 손이 떨려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학원에 등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교실 뒷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들과 한 세계에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를 직접 만져볼 거예요. 강사가 장비를 나눠줬고 제 앞에도 카메라 한 대가 놓였습니다. 처음 만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뷰파인더 속 세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놈 봐라. 이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다르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형, 왜 카메라를 잡으면 손이 떨려요? 옆자리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린 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잡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북에서도 버림받았고 남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그냥 포기해. 넌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학원에서 첫 과제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를 촬영해 오세요. 학생들은 신나게 계획을 짰지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장소, 북한의 훈련장, 두만강, 고시원방. 어디 하나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철 씨,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과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뿌리 없는 나무였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도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저는 그 빛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검은 강물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편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카메라가 손에 잡혔습니다. 학원에서 대여해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강물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 속 강물은 검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새로 보고 싶다. 그 욕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학원에 가야지.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경철 씨, 이 영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원에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카메라가 이제는 제 또 다른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저는 조금씩 이 세계에 적응해 갔습니다. 형, 오늘 촬영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도 키워줘. 당연하죠. 형이 구도 잡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저를 조금씩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붙었습니다. 군부대 탈북민 강연자 모집. 강사가 제게 권했습니다. 경철 씨,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때요? 제가요? 무슨 이야기를? 경철 씨가 걸어온 길이요. 그게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로 하는 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찍으면 어떨까? 첫 강연 날 저는 군부대 강당에 섰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긴장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병 장교였습니다.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제가 찍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두만강의 얼음, 고시원의 어둠, 그리고 한강의 불빛. 말 대신 영상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감독님,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유가 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감독이라니.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군.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영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북한에서 진실을 찍을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진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제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화면에는 탈북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말없이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철 씨, 이 영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네, 이건 그냥 연습용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영화예요.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야 해요. 영화요? 저는 돈도 없고 장비도. 방법을 찾으면 돼요. 경철 씨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영화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산딸기. 작지만 단단한, 언젠가 큰 나무가 될 씨앗 같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솔직하게. 배우들에게 디렉션을 주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을 때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창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 편집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녘의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보고 있니? 형은 이제 카메라로 진실을 찍고 있어.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경철아, 내가 만든 영화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산딸기 제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장비도 돈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학원 동기는 자기 카메라를 빌려줬고 강사는 편집실을 무료로 내줬습니다. 형, 밥은 제가 해올게요. 촬영이나 집중하세요. 한 후배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경철 씨, 이거라도 보태세요. 어느 할머니는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제작비를 보탰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괜찮아요. 당신 영화가 세상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놈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을 응원하고 있었구나. 석 달간의 촬영과 편집 끝에 산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사회 날 작은 상영관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장면, 고시원의 고독,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찾은 희망. 상영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독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화 꼭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저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철 씨, 축하해요.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확정됐어요. 강사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작은 산딸기 같은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제 당일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뭔가요? 살고 싶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제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상영관은 만석이었고 영화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철수예요. 박철수. 두만강에서 저를 쏘려던 그 철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철아, 내가 만든 영화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영화 만든 거 북에 다 알려졌어. 반역자, 가족이라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화제의 환호성이 귓가에서 사라지고 오직 철수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창밖에 반짝이던 바다가 검게 변했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자유를 얻는 대가가 이런 거였나. 내 꿈이 그들의 고통이 되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상은 받았지만 제 가슴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감독님 영화 보고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후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패는 책상 구석에 던져두었고 저는 벽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수용소, 신문 받는 가족들,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 다음 작품은 언제 만드세요?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딸기 파일을 모두 지우려 했습니다. 마우스를 삭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이 영화만 없었다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철 형, 계세요? 학원 후배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한 청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 친구가 형을 꼭 만나고 싶대요. 청년은 수줍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죠? 저도 탈북민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영화 보고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화 속 감독님이 저랑 똑같이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들었잖아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놈 봐라. 내 고통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구나. 내 영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구나. 청년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원할 것이라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제가 만든 영화로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길.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삭제하려던 산딸기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대가는 크지만 그만큼 사람을 바꾼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탈북 청년들의 희망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새 작품 준비하려고요. 경철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네,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요. 언제든 도와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습니다. 제 영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니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계속 찍을 것입니다. 렌즈 너머의 진실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류경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네요. 그 말이 제 존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딸기 이후 저는 5편의 영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모두 탈북민과 경계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어느 대학 강당에 섰습니다. 감독님, 영화 만들 때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찍는 것보다 찍은 후가 더 힘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영화 때문에 북에 계신 가족이 고통받았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멈추면 그분들의 고통이 의미 없어지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감독님, 저도 탈북민이에요. 그래요?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영화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오늘 감독님 말씀 듣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잘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독님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네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 그래, 그게 나였구나. 저녁이 되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북한 시절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 성훈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형은 이제 내가 묻던 질문에 답할 수 있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냐고 물었잖아. 우린 죽으면 안 돼. 살아서 증언해야 하거든. 이놈 봐라. 이제야 알겠어.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였구나. 다음 날 저는 새 촬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탈북 청소년들의 꿈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경철 선배님, 스태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촬영 시작할까요? 네, 시작합시다. 저는 카메라 뒤에 섰습니다. 뷰파인더 속 세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아프고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싹 트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과거의 군인 류경철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지금의 감독 류경철은 진실에 복종합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자유였습니다. 밤이 되어 편집실에 앉아 저는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감독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막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막 같은 세상에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북녘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여전히 그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경철의 길은 계속됩니다. 카메라를 든 채 한 걸음씩 사막에 나무를 심으며